나는 도둑이 아니야.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날아왔어요. 찰싹 소리와 함께 뺨에 불이 붙었습니다. 아들이 보고 있었어요. 손주도 보고 있었습니다. 브런치룸에 모인 사람들이 전부 저를 쳐다봤어요.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자선기금 봉투가 사라졌고 모두가 저를 범인으로 몰았어요. 저는 70평생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남의 것 한번 탐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제 건물에서 제 가족 앞에서 도둑 취급을 받았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더 아픈 건 가슴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한 가지를 결심했어요. 증거로 싸우기로요. 기록으로, 숫자로, 진실로. 그리고 마침내 알아냈습니다.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새벽 5시 저는 분식집 셔터를 반쯤 내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가계부와 등기부 등본,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가 펼쳐져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저는 손가락으로 숫자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확인했습니다. 수증기가 안경알을 뿌옇게 적셨어요. 저는 안경을 벗어 옷자락으로 닦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아직 숫자를 잊지 않아.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종이 위의 숫자들은 또렷했어요. 이 숫자들이 제 삶의 증거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넘었지만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이렇게 장부를 펼쳤어요. 습관이 사람을 지탱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여는 소리였어요. 저는 셔터를 완전히 올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옆 가게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어요. 어머님, 요즘 노인 일자리 신청했어요? 아직이에요. 바빠서요. 바쁘긴요. 건물주님이 뭐가 바빠요. 아주머니는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건물주라는 말이 왠지 멀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냥 숫자를 지키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8시쯤 저는 병원 건물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어요. 흰 가운을 입은 의사들, 간호사들, 그리고 환자들. 구급차 사이렌이 멀리서 울렸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내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건물 관리실 직원이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사장님, 일찍 오셨네요. 엘리베이터는 괜찮아요? 네, 어제 점검 끝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건물의 모든 것이 제 책임이었어요. 벽 하나, 문 하나까지도요.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건물이었습니다. 우리 둘의 노후 대책이었고 아들에게 물려줄 자산이었어요. 집에 돌아오니 거실 벽에 낙서가 있었습니다. 손주가 어젯밤에 그린 크레파스 자국이었어요.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뭔가를 그렸더군요. 저는 지우개를 들었다가 멈칫했습니다. 그림 속에 웃는 얼굴이 보였거든요. 손주가 그린 저였을까요? 저는 지우개를 내려놓고 그 그림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알림이었어요. 며느리 영경이 보낸 단체 메시지였습니다. 내일 돌잔치 리허설 있어요. 어머님은 음식 준비 부탁드릴게요.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음식 준비. 그게 제 역할이었어요. 손주의 돌잔치인데 저는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인데 뭘.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유품 상자가 있었어요. 저는 뚜껑을 열고 오래된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몸통에 금색 띠가 둘러진 펜이었어요.
남편이 계약서에 서명할 때마다 사용하던 펜이었습니다. 저는 그 펜으로 등기부 등본의 테두리를 천천히 따라 그었어요. 잉크가 나오지 않았지만 펜촉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우리의 버팀목이었지. 저는 남편에게 말하듯 속삭였습니다. 이 건물이 우리를 지켰어요. 아들이 대학 갈 때, 결혼할 때, 손주가 태어났을 때, 이 건물의 임대료가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높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가계부를 다시 펼쳤어요. 이달 수입과 지출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병원 임대료, 관리비, 수리비. 모든 숫자가 정확했어요. 저는 볼펜 끝으로 합계를 2번 확인했습니다. 나이 들어도 품위는 기록과 습관에서 나오는 거야. 저는 노트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장부를 쌌어요. 내일도 쌀 겁니다. 그게 제가 저를 지키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기억을 왜곡하고 감정에 휘둘리지만 숫자는 언제나 정직했어요. 저는 가계부를 가방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손주 돌잔치 준비를 시작해야 했어요. 며느리가 부탁한 음식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떡, 과일, 나물.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었어요.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동네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햇살이 테이블 위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맞은편에는 50년 지기 친구 복내가 앉아 있었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났습니다. 복내가 커피 쿠폰을 꺼내 카운터에 내밀었어요. 직원이 펀칭기로 구멍을 뚫었습니다. 딱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어요. 복내는 쿠폰을 지갑에 넣으며 저를 돌아봤습니다. 세상 참 많이 바뀌었지? 그러게요. 우리 젊었을 땐 커피값도 현금으로 냈는데 이젠 다 카드고 포인트고. 복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숨에는 불평보다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끝을 자극했어요. 그나저나 말이야. 복내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몇 번 두드리더니 제게 보여줬어요. 메모 앱이 열려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보였어요. 이거 봐. 요즘 나 이렇게 기록해.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3월 15일 은행 방문 11시 40분. 창구 직원 이름, 처리 내용, 영수증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어요. 3월 22일 병원 진료 2시 20분. 담당 의사 이름, 처방 전 사진, 대기 시간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해야지. 세상이 착한 사람 말 안 믿잖아. 증거를 믿지. 복내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착한 사람 말을 안 믿는다니. 평생 정직하게 산 게 무슨 소용일까요? 작년에 말이야. 우리 동네 김씨 할머니 있잖아. 손자한테 용돈 100만 원 줬는데 나중에 손자가 안 받았다고 우기더래. 결국 할머니가 증명 못해서 그냥 또 줬대. 세상에. 그래서 나도 배웠어. 뭐든 적고 찍고 남겨야 해. 특히 돈 관련은. 저는 복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살 사이로 피곤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저는 제 가방에서 종이 가계부를 꺼냈어요. 낡은 표지에 볼펜 자국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렇게 적어요. 그것도 좋지. 하지만 말이야. 복내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더니 진지하게 말했어요. 지난주에 구청 복지센터 갔다 왔거든.
거기서 기부금 운영 가이드라인 책 잡았어. 기부금이요? 응. 거기 보면 돈의 흐름을 다 기록하래. 누가 얼마 냈는지, 어디에 썼는지, 영수증은 몇 년 보관하는지.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 돈의 길을 보면 사람의 마음이 보이는구나.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돈의 길이 사람의 마음을 보여준다니.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저는 오랫동안 건물 임대료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매달 정확한 날짜에 돈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복리 씨, 가족끼리도 그래야 할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가족이라고 다르겠어? 아니, 오히려 가족일수록 더 조심해야지. 정 때문에 눈 감았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길 건너편에 병원 건물이 보였어요. 제가 소유한 건물이었습니다. 외벽에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지역사회 공원병원이라는 문구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저기 우리 건물인데. 알지. 아들이 거기서 일하잖아. 네. 진욱이가 행정팀장이에요. 며느리는 내과 의사고요. 좋겠다. 의사 며느리 두고. 복례는 웃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 영경은 저를 어머님이라고 부르지만 그 말에 온기가 없었어요. 예의는 갖추지만 거리를 뒀습니다. 저는 그게 며느리의 성격이려니 했어요. 하지만 가끔은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복례가 다시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뭔가를 검색하더니 화면을 제게 보여줬어요. 이거 봤어? 요즘 병원 기부금 관련해서 말 많대. 화면에는 뉴스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자선 기부금을 횡령한 사건이었어요. 저는 글자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기부금 통장과 실제 사용처가 달랐다는 내용이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니까 말은 좋게 하지. 지역사회 공헌, 환자를 위한 봉사.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지 누가 알아? 저는 다시 창밖의 현수막을 바라봤습니다. 지역사회 공헌병원. 갑자기 그 글자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우리 건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저는 건물주지만 건물 안의 일은 잘 몰랐습니다. 복리 씨 말이 맞네요. 말보다는 장부를 봐야겠어요. 그래, 그게 맞아. 우리 나이 되면 순진하게 살면 안 돼. 기록하고, 확인하고, 증거 남기고. 그래야 나중에 억울한 일 없어. 복례는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저는 그 온기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병원 건물 앞을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로비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오가는 게 보였어요. 환자들, 보호자들, 의료진들 모두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현수막을 다시 올려다봤어요. 말보다 장부. 복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가방 속 가계부를 만졌어요. 오래된 표지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이 작은 공책이 진실을 담고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다른 진실이 어딘가에 숨어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이 조용했어요. 손주는 낮잠을 자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아 가계부를 펼쳤어요. 이달 수입과 지출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병원 임대료 매달 5일 입금, 관리비 매달 10일 지출, 수리비 부정기. 모든 숫자가 정확했어요. 하지만 이 숫자들 뒤에 무엇이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볼펜을 들고
오늘 날짜 옆에 짧게 적었어요. 복례와 커피, 증거의 필요성. 적고 보니 마음이 조금 정리됐습니다. 기록이 저를 진정시켰어요. 저는 가계부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구름이 끼기 시작했어요. 가족 사이에 증거가 왜 필요할까요? 저는 그 질문에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진욱이었어요.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닫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진욱아. 어머님,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격식을 차린 느낌이었어요. 마치 직장 동료에게 말하듯 정중했습니다. 내일 손주 돌잔치 리허설 있잖아요. 오전 11시에 병원 브런치룸으로 오시면 돼요. 알았어. 음식은 내가 준비할게. 아, 그건 괜찮아요. 어머님은 그냥 편하게 오세요. 자리가 좀 좁아서 주방 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손에 든 행주를 꽉 쥐었습니다. 자리가 좁다는 말이 가슴에 걸렸어요. 주방 쪽이라니 손님들과 함께 앉는 자리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알았다. 그럼 내일 보자. 네, 어머님.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식탁에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뵙겠습니다. 그 말이 왠지 멀게 느껴졌습니다. 친아들인데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할까요? 오후 2시쯤 휴대폰에 단체 카톡 알림이 떴습니다. 며느리 영경이 보낸 메시지였어요. 돌잔치 준비 단톡방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열어봤어요. 내일 드레스 코드는 화이트와 베이지입니다. 깔끔한 느낌으로 부탁드려요. 어머님은 주방 보조 부탁드릴게요. 앞치마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3번 읽었습니다. 드레스 코드, 화이트와 베이지. 그런데 저는 주방 보조, 앞치마를 입으라는 뜻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쁜 옷을 입고 사진을 찍을 때 저는 주방에서 일하는 거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답장을 하려다 멈췄어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괜찮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 마음을 말해야 할까요? 저는 결국 짧게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실로 갔습니다. 손주가 소파에서 동화책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손주 옆에 앉았습니다. 손주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할머니, 같이 봐요. 그래, 뭐 보는 거야? 공주 나와요. 손주가 책장을 넘겼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공주가 그려져 있었어요. 손주는 손가락으로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예쁘죠? 응, 예쁘다. 할머니도 하얀 옷 입어요. 공주처럼. 저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얀 옷. 손주는 제가 예쁜 옷을 입기를 바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내일 저는 앞치마를 입어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주방에서 일해야 해서 그러지 못할 것 같아. 왜요? 음식 만들어야 하거든. 손주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왜 손주 할머니가 손님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저녁 6시, 저는 옷장 앞에 섰습니다. 내일 입을 옷을 골라야 했어요. 화이트와 베이지. 저는 옷걸이를 하나씩 넘겼습니다. 베이지색 블라우스가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과 함께 백화점에서 산 옷이었습니다. 10년도 더 된 옷이지만 여전히 깨끗했어요. 저는 블라우스를 꺼내 거울 앞에 대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이 깊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반쯤 휘었고요. 저는 옷을 다시 옷장에 넣었습니다. 어차피 앞치마를 입을 텐데 무슨 소용일까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 걱정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대할까요? 손주의 돌잔치인데 저는 왜 손님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일까요? 새벽 5시 저는 일어나 평소처럼 루틴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혈압약을 먹었어요. 작은 알약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셨습니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거실에서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팔을 천천히 올렸다 내렸다 반복했어요. 몸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부엌 식탁에 앉아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어제 지출을 적었어요. 카페 커피값 5,000원. 시장에서 산 재료비 2만 원. 숫자를 적으며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이게 제가 평생 지켜온 습관이었어요. 아침마다 숫자를 정리하면 하루가 정돈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지켜온 습관이 오늘 나를 지킨다.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가계부를 덮고 일어났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아침 8시 손주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손주에게 아침을 먹였어요. 죽 한 그릇과 바나나 반 개. 손주는 숟가락질이 서툴렀습니다. 죽이 옷에 묻었어요. 저는 행주로 닦아주며 웃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할머니, 오늘 파티예요? 응, 너 돌잔치 리허설이야. 리허설이 뭐예요? 연습하는 거야. 내일 진짜 파티하기 전에 한번 해보는 거지. 손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난 표정이었어요. 저는 손주의 볼을 살짝 꼬집었습니다. 보들보들한 살이 손가락에 닿았어요. 9시, 저는 병원 건물로 향했습니다. 집에서 병원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어요. 길가에 개나리가 피어 있었습니다. 노란 꽃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병원 로비에 들어서니 사람들이 바빴습니다. 환자들이 접수 창구 앞에 줄을 서 있었어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전화를 받으며 손짓으로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저는 로비 한쪽 벽을 바라봤어요. 거기에 이사장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의 사진이었어요. 그 옆에는 지역사회 공헌 활동 보드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한 봉사활동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저는 보드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에는 의료진들이 웃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었어요. 무료 진료 봉사, 해외 의료 지원, 복지관 후원. 좋은 일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천천히 훑어봤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진은 많은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어요. 언제,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사장님 오셨어요? 응. 진욱이는 어디 있어? 행정팀장님은 2층 브런치룸 계실 거예요. 고마워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층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복도가 나타났어요. 복도 끝에 브런치룸이라는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저는 브런치룸 문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어요. 진욱과 영경이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손주는 의자에 앉아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왔어. 진욱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웃었어요. 어머님, 일찍 오셨네요. 준비 도와주려고. 아, 괜찮아요. 거의 다 됐어요. 어머님은 저쪽 주방에 계시면 돼요. 진욱이 손으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브런치룸 한쪽에 작은 주방이 있었어요.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제 자리가 주방이라는 게 서글펐습니다.
주방에는 앞치마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얀색 앞치마였어요. 저는 앞치마를 입었습니다. 끈을 뒤로 돌려 묶으며 생각했어요. 손주의 할머니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주방 창문 너머로 브런치룸을 바라봤습니다. 진욱과 영경이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어요. 손주가 두 사람 사이를 뛰어다녔습니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거기에 저는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작게 그려졌지만 작다고 해서 약한 건 아니야. 그 말이 제 가슴에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주방 일을 시작했어요. 오늘은 참겠지만 언젠가는 제 자리를 찾을 거였습니다. 11시가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브런치룸으로 들어왔습니다. 병원 의사진들과 의료진들이었어요. 모두 깔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여자들은 베이지색이나 흰색 원피스를 입었고 남자들은 밝은색 셔츠에 면바지를 입었어요. 저는 주방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영경이 사람들을 맞이했어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진욱은 테이블 배치를 확인하며 사람들을 안내했어요. 손주는 영경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흰 드레스를 입은 손주가 귀여워 보였어요. 저는 주방에서 음료수를 준비했습니다. 얼음을 컵에 담고 음료를 부었어요. 쟁반에 컵들을 올려놓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됐거든요. 이 사람들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게. 어머님, 음료 나가셔도 돼요. 진욱이 주방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쟁반을 들고 브런치룸으로 나갔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앞치마를 입은 저를 보며 몇몇이 수군거렸어요. 들리지 않는 목소리였지만 그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돌며 음료를 나눠줬어요. 한 분 한 분에게 공손히 건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저에게 인사하지 않았어요.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음료를 나르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다시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며 진정하려 했습니다. 그때 영경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아이 돌잔치 리허설이기도 하지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주방 창문 너머로 영경을 바라봤습니다. 영경이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하얀 봉투였습니다. 지역 복지관에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자선 기금을 모았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마음이 담긴 이 기금을 오늘 전달하려고 합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어요. 영경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응시했어요. 흰 봉투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잠시 후 복지관 관계자분이 오셔서 받아가실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식사 먼저 할까요? 사람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진욱이 주방으로 왔어요. 어머님, 음식 나가게 도와주세요. 알았어. 저는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샌드위치와 샐러드, 과일 접시를 차례로 내갔어요. 사람들은 음식을 먹으며 즐겁게 대화했습니다. 손주 이야기, 병원 이야기, 날씨 이야기.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손을 적셨어요. 그릇을 닦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파랗게 개어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영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경이 테이블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뭐가 없어졌어요? 진욱이 물었습니다. 자선기금 봉투요. 여기 분명히 놔뒀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주위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테이블 밑, 의자 뒤, 창가 쪽까지.
하지만 봉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나와 브런치룸으로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았습니다. 시선이 따가웠어요. 무슨 일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영경이 저를 돌아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혹시 하얀 봉투 보셨어요? 봉투? 아니, 못 봤는데. 원장실에 잠깐 두었는데 없어졌어요. 영경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저한테 묻는 걸까요? 나는 계속 주방에 있었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영경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저와 영경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못 봤어. 어머님,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주방 쪽 출입한 건 어머님밖에 없거든요. 그 말에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컵을 테이블에 내려놓는 소리,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 포크가 접시를 긁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소리들이 비정상적으로 크게 들렸어요. 진욱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혹시 실수로라도. 그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영경의 손이 날아왔어요. 찰싹 소리와 함께 제 뺨에 뜨거운 열기가 퍼졌습니다. 저는 비틀거렸어요. 손으로 뺨을 감쌌습니다. 입안에서 금속 맛이 났어요. 어머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려운 아이들 돈을 왜 가져가세요? 영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실망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명조차 할 수 없었어요. 손주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로 울었어요. 진욱이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손주는 제 쪽을 보며 울었어요. 할머니를 보며 우는 건지 무서워서 우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 혹시... 진욱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말하지 못했어요. 그 모호한 문장이 칼날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내 아들조차 나를 의심하는 거였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브런치룸을 둘러봤습니다. 벽시계 위쪽에 작은 카메라가 보였어요. CCTV였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테이블 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주방 쪽은 비추지 않았습니다. 사각지대였던 거예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을 더듬었어요. 녹음 버튼을 눌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이미 중요한 말들은 다 지나간 뒤였습니다. 나는 안 가져갔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겨우 나온 목소리였어요. 그럼 누가 가져갔겠어요? 증거를 대세요, 증거를. 영경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증거. 저는 아무 증거도 없었어요. 주방에 있었다는 것 말고는. 하지만 그게 무슨 증거가 될까요? 사람들이 속닥거렸습니다. 작은 목소리들이 모여 소음이 됐어요. 저를 보는 시선들이 따가웠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견딜 수 없었어요. 나는 참았는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어요.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도, 아들의 거리두기도, 손주 앞에서 작아지는 것도 다 참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손을 떼니 손바닥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열기가 식지 않았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쳤어요.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와 문 쪽으로 갔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진욱이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브런치룸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어요. 복도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서서 숨을 몰아쉬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으면 안 됐어요. 지금 무너지면 정말 끝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얼굴에 땀을 닦았어요. 뺨에 열기도 식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열기는 식지 않았어요.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여 온몸을 달궜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뺨에 붉은 손자국이 선명했어요.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았어요. 울면 안 됐습니다. 지금 울면 정말로 약한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로비로 나왔습니다. 안내데스크 직원이 저를 봤어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병원 밖으로 나갔어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집으로 향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집에 가서 생각해야 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뺨의 열기가 여전했습니다. 그 열기가 저를 깨웠어요. 더 이상 참고 살 수는 없다고. 이제는 싸워야 한다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이 선반에서 여행 가방을 꺼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먼지를 털어냈어요. 가방을 침대 위에 올려놓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텅 빈 가방 안을 바라봤습니다. 이 가방을 채우면 떠나는 거였어요. 이 집을, 아들을, 며느리를, 손주를 떠나는 거였습니다. 손이 가방 손잡이에 닿았어요. 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떠나면 도망자야. 남으면 죄인이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두 가지 선택 모두 괴로웠어요. 떠나면 제가 정말 돈을 가져간 것처럼 보일 거였습니다. 남으면 매일 그 의심하는 눈초리를 견뎌야 했어요. 옷장 서랍을 열었습니다. 속옷과 양말을 꺼내 가방에 넣으려 했어요. 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제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도망가려는 걸까요?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주가 잠에서 깬 모양이었어요. 저는 가방을 침대 밑으로 밀어넣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손주가 소파에 앉아 눈을 비비고 있었어요. 할머니. 손주가 저를 보며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손주 옆에 앉았어요. 손주가 제 얼굴을 만졌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제 뺨을 스쳤어요. 빨개. 손주가 말했습니다. 제 뺨을 가리키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저는 손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보들보들한 손이었어요. 할머니 괜찮아. 아파요? 응, 조금. 손주가 제 뺨에 뽀뽀를 했습니다. 따뜻한 입술이 닿았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는 순수했어요. 할머니가 뭘 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할머니가 아프다는 것만 알았어요. 저는 손주를 꼭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이 제 품에 안겼어요. 손주의 머리카락에서 샴푸 향기가 났습니다. 이 아이를 두고 어떻게 떠날 수 있을까요? 가방을 다시 침대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떠날 수 없었어요. 적어도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저녁 6시,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았습니다. 공책과 볼펜을 꺼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오전 11시, 브런치룸 도착. 11시 10분, 손님들 입장. 11시 20분, 음료 서빙. 11시 30분, 음식 서빙 시작.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적었습니다. 12시, 영경이 자선기금 봉투 소개. 12시 10분, 식사 시작. 1시, 봉투 분실 발견. 적다 보니 의문이 생겼습니다. 12시부터 1시까지 1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누가 브런치룸을 드나들었을까요? 문이 몇 번 열렸을까요?
저는 기억을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물소리 때문에 다른 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는 소리는 들었던 것 같았어요. 한 번, 두 번,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브런치룸 출입 마이너스 확인 필요. 저는 메모에 적었습니다. 누가 언제 들어왔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그게 제 결백을 증명하는 길이었습니다. 공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복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복례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복례 씨, 나야. 왜?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큰일 났어. 뭔데? 말해봐.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자선기금 봉투가 없어진 것, 며느리가 저를 의심한 것, 뺨을 맞은 것. 말하는 동안 목이 메었어요. 세상에, 그래서 어떻게 했어? 집에 왔어. 가방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어. 떠날 수도 없고 남을 수도 없고. 복례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증거로 싸워. 뭐? 증거로 싸우라고. 울어도 내일. 오늘은 적어. 복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공책을 내려다봤어요.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이미 적고 있어. 잘했어. 계속 적어. 시간, 장소, 사람. 다 적는 거야. 그게 내 무기야. 고마워, 복례 씨. 천만에. 힘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공책을 펼쳤어요. 복례 말이 맞았습니다. 우는 건 나중 일이었어요. 지금은 적어야 했습니다. 브런치룸 참석자 명단이라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기억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적었어요. 이사장, 행정팀 직원 3명, 내과 의사 2명, 간호사 4명. 총 1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누가 봉투를 가져갔을까요? 아니면 정말 제가 가져간 걸까요? 아니에요. 저는 안 가져갔습니다. 그럼 누군가 다른 사람이 가져간 거였어요. 저는 각 사람 옆에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누가 주방 근처에 왔는지, 누가 자리를 비웠는지. 하지만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주방에서 일하느라 사람들을 계속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CCTV 확인 필요. 저는 공책에 크게 적었습니다. 브런치룸에 CCTV가 있었어요. 비록 주방 쪽은 사각지대였지만 문과 테이블은 비쳤을 거였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뭔가 알 수 있을 거예요. 밤 11시, 저는 아직도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책에는 타임라인이 그려져 있었어요. 시간대별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화살표로 연결하고 물음표를 표시했어요. 정직하게 살았다는 자부심이 내 방패가 될까? 아니면 내 족쇄일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았어요. 거짓말하지 않았고 남의 것 탐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자랑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그 자부심이 흔들렸습니다.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어주는 건 아니었어요. 증거가 없으면 의심받았습니다. 아무리 결백해도 증명하지 못하면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저는 볼펜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럼 증명하면 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복례 말처럼 증거로 싸우면 됐습니다. 기록으로, 사실로, 진실로 싸우는 거예요. 공책을 덮고 일어났습니다. 침실로 가서 옷장을 열었어요. 베이지색 블라우스가 보였습니다. 저는 블라우스를 꺼내 옷걸이에 걸었어요. 내일 입을 옷이었습니다. 앞치마가 아니라 제대로 된 옷을 입을 거예요.
주방에 숨지 않을 겁니다. 당당하게 나서서 진실을 밝힐 거였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부터 뭘 해야 할까요?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어떤 증거를 찾아야 할까요? 울어도 내일. 복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어요. 내일은 바쁠 테니까요. 새벽 3시 잠에서 깼습니다. 꿈을 꿨어요. 하얀 봉투가 바람에 날아가는 꿈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잡으려 달렸지만 손이 닿지 않았어요. 땀이 났습니다. 저는 일어나 물을 마셨어요.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직 어두웠어요. 하지만 곧 새벽이 올 거였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공책을 다시 펼쳤어요. 적어둔 내용을 읽었습니다. 타임라인, 참석자 명단, 의문점들. 결심이라고 3페이지 맨 위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문장을 썼어요. 나는 증거로 싸운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그 문장을 보니 마음이 조금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숫자를 적고 기록을 남기고 진실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이 밝아졌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공책을 덮고 일어났어요. 오늘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병원 건물 1층 관리실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관리실 직원이 보였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관리실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50대 정도 되는 남자였어요. 저를 알아보고 일어섰습니다. 사장님, 어서 오세요. 출입 기록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출입 기록이요? 직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냈어요. 제가 건물주잖아요. 어제 2층 브런치룸 출입 기록을 보고 싶어요. 아,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직원이 서류철을 뒤적였습니다. 저는 손을 꽉 쥐었어요. 떨렸지만 티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출입 기록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해요. 직원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양식을 채웠어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열람 사유. 떨리는 손으로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확인하겠습니다. 직원이 신청서를 받아들고 컴퓨터를 켰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사장님, 여기 있습니다. 직원이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어제 날짜에 출입 기록이 떠 있었어요. 저는 화면에 눈을 고정했습니다. 오전 10시 45분, 행정팀장 김진욱 입장. 11시 5분, 내과 박영경 입장. 11시 15분, 이사장 최민우 입장. 이름들이 줄지어 나타났어요. 이 기록을 출력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프린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종이가 나왔어요. 저는 종이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10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입장 시간도 함께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승강기 로고도 볼 수 있나요? 승강기요? 그것도 가능은 한데요. 직원이 다시 컴퓨터를 조작했습니다. 새로운 화면이 떴어요. 엘리베이터 사용 기록이었습니다. 어느 시간대를 보시겠어요? 11시부터 2시까지요. 알겠습니다. 화면에 시간대별 로그가 나타났습니다. 누가 몇 층에서 몇 층으로 이동했는지 기록되어 있었어요. 저는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살폈습니다. 12시 50분, 1층에서 2층으로 이동. 이름은 표시되지 않았지만 카드키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이 카드키 번호는 누구 건가요?
직원이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카드키 등록 명단이 나타났어요. 윤태식 씨네요. 병원 행정팀 직원이에요. 저는 그 이름을 메모했습니다. 윤태식? 기억나는 이름이었어요. 어제 브런치룸에 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이 기록도 출력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프린터가 또 돌아갔습니다. 저는 두 번째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승강기 로그가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CCTV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CCTV요? 그건 보안업체에 요청하셔야 해요. 보안업체가 어디 있죠? 2층에 사무실 있어요. 제가 전화해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직접 가볼게요. 저는 출력물을 가방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관리실 직원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관리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층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가방 속 출력물을 만졌습니다. 종이가 손끝에 닿았어요. 이게 증거의 시작이었습니다. 2층 복도를 걸었습니다. 보안업체 사무실 표지판이 보였어요.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젊은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어느 구역이요? 2층 브런치룸이요. 어제 11시부터 2시까지. 남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신청 사유가 뭔가요? 저는 이 건물 소유주예요. 확인할 권리가 있어요. 저는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남자가 신분증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브런치룸은 CCTV 사각지대가 있어요. 사각지대요? 네, 주방 쪽은 안 찍혀요. 하지만 1층 로비랑 2층 복도는 다 찍힙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방은 안 찍혀도 괜찮았어요. 누가 브런치룸에 들어왔는지만 알면 됐습니다. 그럼 복도 영상 보여주세요. 잠시만요. 남자가 컴퓨터를 조작했습니다. 여러 개의 화면이 모니터에 나타났어요. 그 중 하나가 2층 복도였습니다. 어제 11시부터 재생할게요. 영상이 빨리 감기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11시 5분, 영경이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하얀 봉투 같았습니다. 12시 40분, 한 남자가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체격이 윤태식과 비슷했습니다. 저 사람 확대할 수 있어요? 네, 잠깐만요. 화면이 확대됐습니다. 남자의 옆모습이 또렷해졌어요. 윤태식이 맞았습니다. 이 장면 캡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프린터가 세 번째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윤태식이 복도를 걷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 영상 USB에 담아주실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USB 가져오셨어요? 없는데요. 여기 있는 거 드릴게요. 2,000원이에요. 저는 지갑을 꺼내 돈을 냈습니다. 남자가 USB에 영상을 복사했어요. 몇 분이 걸렸습니다. 다 됐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USB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출력물 2장과 사진 1장, 그리고 USB 하나. 이게 오늘의 수학이었어요. 건물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으면서 복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복래 씨, 나야. 어떻게 됐어? 증거 찾았어. 출입 기록이랑 CCTV 영상. 정말? 잘했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더 알아봐야 해. 뭘 더? 윤태식이라는 사람이 수상해. 브런치룸에 들어간 시간이 이상해.
그럼 그 사람 조사해봐. 은행 기록이나 병원 내부 기록 같은 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내 말이 맞았어요. 윤태식을 더 알아봐야 했습니다. 복례 씨, 구청 복지센터 가이드라인 그거 아직 가지고 있어? 응, 있어. 왜? 나한테 좀 보여줘. 자선 기금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 알았어. 오후에 카페로 와. 내가 가져갈게. 고마워. 전화를 끊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거실 테이블에 출력물들을 펼쳤어요. 출입 기록, 승강 기록우, CCTV 사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종이 위에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을 표시했어요. 윤태식의 이름 12시 50분이라는 시간. 그 시간이 핵심이었습니다. 벽에 화이트보드를 꺼내 걸었습니다. 남편이 쓰던 오래된 화이트보드였어요. 저는 보드펜을 들고 타임라인을 그렸습니다. 11시 리허설 시작. 12시 자선 기금 소개. 12시 50분 윤태식 2층 도착. 1시 봉투 분실 발견. 화살표로 각 시간을 연결했어요. 그리고 물음표를 그렸습니다. 윤태식이 왜 그 시간에 2층에 왔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화이트보드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목격자가 아니라 소유자야. 그 말이 힘을 줬습니다. 저는 이 건물의 주인이었어요. 아무도 저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진실을 밝히는 건 제 권리였어요. 오후 3시 카페에서 복례를 만났습니다. 복례가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게 구청에서 받아온 기부금 운영 가이드라인이야.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기부금 수납 절차, 계좌 관리 방법, 영수증 보관 기간. 상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거 봐. 기부금은 반드시 지정 계좌로 입금해야 하고 현금은 즉시 입금해야 한대. 복례가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형광펜으로 표시했어요. 그럼 어제 그 봉투도 바로 은행에 입금했어야 하는 거네. 맞아. 그런데 입금했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실됐다고 했으니 입금하지 못했겠죠. 은행 기록 확인해 봐야겠어. 어떻게? 병원 회계 장부를 봐야 해. 내가 건물 주니까 볼 수 있을 거야. 복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생각했어. 증거를 하나씩 모아가는 거야. 저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커피가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화이트보드에 포스트잇을 붙였습니다. 노란색은 사람, 파란색은 장소, 빨간색은 돈. 색깔별로 정보를 분류했어요. 윤태식, 노란색. 브런치룸, 파란색. 자선기금 봉투, 빨간색. 포스트잇들이 화이트보드를 채웠습니다. 저는 한 발짝 물러서서 보드를 바라봤어요. 퍼즐 조각들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늘 첫 번째 작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윤태식이 수상하다는 걸 알아냈어요. 이제 그를 더 조사하면 진실에 가까워질 거였습니다. 저는 가계부를 펼쳐 오늘 지출을 적었어요. USB 2,000원, 카페 커피 5,000원. 숫자를 적으며 마음이 정리됐습니다. 싸움이 시작됐어. 저는 가계부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물러설 수 없었어요.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10시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주전자를 내려놓고 찻잔 2개를 꺼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욱이 퇴근한 거였어요. 엄마 계세요? 응, 부엌에 있어. 진욱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있었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찻잔에 차를 따랐어요. 앉아. 차 마셔.
고맙습니다. 진욱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찻잔에서 김이 올라왔어요. 진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 일은 괜찮아.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진욱이 고개를 숙였어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엄마가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 말이 가슴에 걸렸습니다. 편하신 대로. 무슨 뜻일까요? 제가 알아서 하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포기하라는 뜻인가요? 진우가, 네, 나는 안 가져갔어. 알아요. 정말 아니? 진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아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믿어요, 어머님. 하지만 그 말에 확신이 없었어요.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꽉 쥐었어요. 손의 열기가 전해졌습니다. 나는 오늘도 적었어.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늘 모은 증거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진욱에게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진욱이 노트를 힐끗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어머님, 너무 깊이 파지 마세요. 왜? 병원 일이잖아요. 어머님이 나서실 일이 아니에요. 내 건물에서 일어난 일이야. 그리고 나한테 누명 씌운 일이고.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진욱이 한숨을 쉬었어요. 영경이가 화났어요. 많이. 알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괜찮아지지 않을 거였어요. 증거로 증명하지 않으면 평생 의심받을 거였습니다. 나는 포기 안 해.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일어났습니다. 노트를 들고 제 방으로 갔어요. 뒤에서 진욱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들조차 저를 말리는 거였습니다. 조사를 그만두라고, 파헤치지 말라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했고 증거를 찾았어요. 이제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손주가 저를 깨웠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얼굴을 톡톡 두드렸어요. 할머니, 일어나요. 응, 일어났어. 저는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손주가 웃었어요. 해맑은 웃음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해요? 할머니는 일 좀 해야 해. 무슨 일? 중요한 일. 손주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손주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크레파스로 종이를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손주 옆에 앉아 그림을 봤습니다. 뭐 그리는 거야? 가족이요. 종이에는 사람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큰 사람 둘, 작은 사람 하나. 그리고 구석에 작게 그려진 사람 하나. 이게 누구야? 저는 작은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손주가 대답했어요. 할머니요.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저는 작게 그려져 있었어요. 가족 그림 한 구석에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작게. 할머니가 왜 이렇게 작아? 몰라요. 그냥. 손주는 다시 그림을 그렸습니다. 큰 사람들에게 색을 칠했어요. 저는 작은 할머니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작다고 해서 약한 건 아니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손주가 고개를 들었어요.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야. 계속 그려. 저는 일어나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어제 붙여둔 포스트잇들이 보였어요.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정보들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진욱의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 행정팀에서 걸려온 거였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저 행정팀 김 대리입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기부금 계좌 관련해서 서류 정리하고 있는데요. 혹시 입출금 내역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기부금 계좌. 제가 찾고 있던 정보였어요. 네, 확인하고 싶어요. 언제 갈까요? 내일 오전 10시쯤 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노트에 적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기부금 계좌 내역 확인. 드디어 돈의 흐름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였어요. 저는 화이트보드에 새 포스트잇을 붙였습니다. 빨간색 포스트잇에 계좌 내역이라고 적었어요. 퍼즐 조각이 하나 더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진욱의 책상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살짝 문틈으로 들여다봤어요. 진욱이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기부금 계좌 관련 서류였어요. 입금과 지출이 라벨링 되어 있었습니다. 진욱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뭔가 발견한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진욱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진욱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말렸지만 이제는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들도 결국 진실을 알게 될 거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계좌 내역을 보면 더 많은 걸 알 수 있을 거였습니다. 돈이 어디로 갔는지, 누가 가져갔는지,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저는 병원 행정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 대리가 서류철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게 지난 3개월 기부금 계좌 내역입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입금 날짜, 금액, 입금자. 저는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어가며 확인했습니다. 3월 15일 200만 원 입금. 3월 22일 50만 원 입금. 4월 5일 100만 원 입금. 계속 이어졌어요. 이 날짜들 봐주세요. 김 대리가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4월 10일부터 4월 20일까지였어요. 입금 내역이 없었습니다. 이 기간에는 왜 입금이 없죠? 그게 이상한 거예요. 보통 매주 한 번씩은 입금이 있거든요. 저는 노트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4월 10일부터 20일. 열흘 동안 공백이었어요. 지출 내역도 볼 수 있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김 대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출 내역이었어요.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읽었습니다. 의료 소모품 구매, 매달 평균 500만 원. 그런데 4월에는 850만 원이었어요. 갑자기 350만 원이 늘어난 거였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아니요, 이상해요. 평소보다 1.7배 많아요. 저는 그 부분을 형광펜으로 표시했습니다. 뭔가 수상했어요. 입금은 줄고 지출은 늘었습니다. 이 서류 복사해도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복사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복사본을 받아 가방에 넣었어요. 증거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병원 창고로 향했습니다. 의료 소모품을 보관하는 곳이었어요. 창고 관리인에게 출입 허가를 받았습니다. 재고 시트 볼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있어요. 관리인이 클립보드를 건넸습니다. 저는 시트를 살펴봤어요. 소모품 반출 기록이었습니다. 3월 주사기 2,000개, 4월 주사기 3,400개.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4월에 왜 이렇게 많이 나갔죠? 글쎄요, 저도 이상했어요. 내과에서 요청했다고 들었는데. 내과.
영경이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복사할 수 있나요? 네. 재고 시트 복사본을 받았습니다. 저는 가방에 차곡차곡 쌓였어요. 증거들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병원 로비 자동 판매기 앞에 섰습니다. 커피를 뽑으려다 문득 생각났어요. 자동 판매기도 결제 기록이 남는다는 걸. 관리실로 다시 갔습니다. 자동 판매기 결제 기록 볼 수 있나요? 그것도요? 왜 필요하신데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직원이 컴퓨터를 열었습니다. 자동 판매기 업체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어느 날짜요? 4월 10일부터 20일까지요. 화면에 기록이 떴습니다. 카드 결제 시각과 금액이 나타났어요. 저는 화면을 유심히 봤습니다. 4월 15일 2시 30분. 윤태식 카드로 커피 결제. 4월 15일 2시 32분. 박연경 카드로 주스 결제. 같은 날, 같은 시각. 두 사람이 자동 판매기를 연달아 사용했어요. 우연일까요? 저는 더 찾아봤습니다. 4월 17일 3시 10분. 또 같은 패턴이었어요. 4월 19일 4시 50분. 계속 반복됐습니다. 이것도 출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출력물을 받아들었습니다. 형광펜으로 같은 시각대를 표시했어요. 패턴이 보였습니다. 윤태식과 영경이 자주 만났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새로운 포스트잇들을 붙였어요. 노란색의 윤태식 마이너스 영경, 자주 접촉. 빨간색의 소모품 과다 사용, 350만 원 증가. 파란색의 4월 10일부터 20일 입금 공백. 포스트잇들을 선으로 연결했습니다. 관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윤태식과 영경이 만난 시기에 소모품 사용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기부금 입금이 끊겼어요. 우연이 아니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계획된 일이었어요. 복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래 씨, 큰일 났어. 뭔데? 패턴을 찾았어. 윤태식이랑 영경이 자주 만났어. 그리고 그 시기에 돈이 이상하게 움직였어. 정말? 증거 있어? 응, 다 출력했어. 계좌 내역, 재고, 시트, 자동 판매기 기록까지. 잘했어. 이제 뭐 할 거야? 더 파야 해. 윤태식 명의 출입 기록을 영경 스케줄이랑 교차해 볼 거야. 조심해. 너무 깊이 들어가면 위험할 수 있어. 알아. 하지만 멈출 수 없어. 전화를 끊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윤태식 출입 기록을 다시 봤어요. 그리고 병원 홈페이지에서 영경의 진료 스케줄을 확인했습니다. 4월 15일 영경 진료 2시 종료. 윤태식 출입 2시 10분. 4월 17일 영경 진료 3시 종료. 윤태식 출입 3시 5분. 교차표를 만들었습니다. 엑셀 시트처럼 날짜와 시간을 나란히 배치했어요.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영경이 진료를 마치면 윤태식이 나타났어요. 이게 우연일 리 없어. 저는 확신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자선기금 봉투 분실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저녁 7시 저는 병원 간호사 휴게실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윤태식 씨 아세요? 윤대리요? 네, 알죠. 요즘도 자주 보세요? 가끔 내과 쪽에서 보긴 해요. 왜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업무 때문에 내과 자주 가나요? 글쎄요, 업무라기보단 뭐랄까, 개인적으로 친한 것 같던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친하다. 그 말이 의미심장했어요.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화이트보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노란색 포스트잇에 윤태식 마이너스 영경, 개인적 친분이라고 추가했어요. 모든 정보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윤태식과 영경, 두 사람이 핵심이었어요. 소모품 과다 사용, 기부금 입금 공백, 자주 만나는 패턴.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저는 노트에 크게 적었습니다. 분노는 기록을 흐리게 한다. 차갑게 적자. 화가 났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누명을 씌운 것도, 뺨을 때린 것도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감정을 누르고 기록해야 했습니다. 증거가 완성될 때까지. 저는 화이트보드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휴대폰에 저장했어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거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파면 진실이 드러날 거였어요. 내일은 더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거였습니다. 사흘 후 오후 3시, 저는 병원 2층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영경의 진료실 앞을 지나가다 문틈으로 안이 보였어요. 영경이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진료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영경의 책상 모서리에 작은 포스트잇이 붙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노란색 포스트잇이었어요. 11월 3일 T. S1500 카페 EF. 글씨가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T. S. 윤태식의 이니셜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1월 3일은 모레였어요. 두 사람이 또 만날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뒤에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간호사가 지나갔습니다. 저를 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저는 웃으며 답례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노트에 적었습니다. 11월 3일 오후 3시, 윤태식과 영경 만남 예정. 병원 2층 카페. 손이 떨렸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할 기회였어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거나 녹음할 수 있다면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오래된 등기부 등본을 꺼냈습니다. 병원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였어요. 제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등본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도 꺼냈습니다. 특약 조항을 찾았어요. 13조였습니다. 임차인의 회계 및 윤리 위반 시 건물주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저는 그 문장을 형광펜으로 표시했습니다. 이게 제 무기였어요. 증거만 확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습니다. 구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원 창구로 연결됐어요. 안녕하세요. 등기부 등본 최신본을 떼고 싶은데요. 신분증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오늘 가능한가요? 네, 5시까지 오시면 발급해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4시였어요. 서둘러야 했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외출 준비를 하며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비쳤어요.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말했어요. 나는 목격자가 아니라 소유자야. 그 말이 힘을 줬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구청에서 최신 등기부 등본을 받았습니다. 따끈따끈한 서류였어요. 발급 날짜가 오늘로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투명 파일에 넣어 가방에 보관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구점에 들렀습니다. 내용 증명 우편 양식을 샀어요. 아직 보낼 건 아니었지만 준비는 해둬야 했습니다. 저녁 7시,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아 내용 증명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볼펜을 들고 천천히 적었어요. 건물주로서 임차인의 계약 준수 의무 위반을 통보합니다. 회계 및 윤리 규정 위반에 따라 임대차 계약 13조에 의거하여 계약 해지를 요구합니다.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했습니다. 휴대폰으로 법률 상담소를 검색했습니다. 무료 상담을 해주는 곳이 있었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예약을 잡았습니다. 밤 10시, 복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례 씨, 큰 진전이 있어. 뭔데? 영경 진료실에서 메모를 봤어. 윤태식이랑 11월 3일에 만나기로 한 거야. 정말? 그럼 그날 가봐야겠네. 응, 녹음기 준비해야겠어. 조심해. 들키면 안 돼. 알아. 걱정 마. 전화를 끊고 서랍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녹음기가 있었어요. 남편이 회의할 때 쓰던 거였습니다. 저는 건전지를 넣고 테스트해 봤어요. 작동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테스트 중입니다. 제 목소리가 녹음됐어요. 재생해보니 선명했습니다. 이걸로 충분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변호사 상담, 모레는 두 사람의 만남. 모든 게 급격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불안했어요. 11월 3일에 뭔가 잘못되면 어떡하죠? 들키면 어떡하죠? 증거를 못 잡으면 어떡하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멈출 순 없었어요. 나는 목격자가 아니라 소유자야.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저를 진정시켰어요. 저는 이 건물의 주인이었습니다. 누구도 저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오전 법률 상담소에 갔습니다. 변호사가 제 서류들을 살펴봤어요.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서, 증거 자료들. 임차인 위반이 명확하면 해지 가능합니다. 증거가 충분한가요? 지금 것만으로는 약해요. 더 명확한 게 필요합니다. 횡령이나 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 증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더 필요했어요. 내용 증명은 언제 보내는 게 좋을까요? 모든 증거를 확보한 후에요. 성급하게 보내면 상대가 증거를 인멸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명확했어요. 11월 3일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날 결정적 증거를 잡아야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빨간색 포스트잇을 하나 더 붙였어요. 11월 3일 D-데이. 모든 포스트잇들이 이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복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11월 3일 오후 2시 30분 병원 1층 로비에서 만나자. 함께 가자. 복례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알았어. 같이 가자.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복례가 함께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밥을 샀습니다. 복례가 좋아하는 참치김밥이었어요. 작은 축하였습니다. 아직 이긴 게 아니지만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했어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진실이 드러날 거였어요. 그리고 제 결백이 증명될 거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짜 승리는 아닐까? 11월 3일에 뭔가 잘못될 수도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지웠어요. 지금은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내일이 11월 3일이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오는 거였어요. 11월 2일 저녁 8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경이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예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차갑던 톤이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어머님, 그날 일은 제가 너무 심했어요. 죄송해요. 갑작스러운 사과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가족끼리 오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될까요? 회의였습니다. 제가 조사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거였어요. 생각해 볼게요. 어머님, 제발이요. 병원 일 크게 만들지 말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영경이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그게 오히려 제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1시간 후 병원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우편함에 큰 봉투가 꽂혀 있었어요. 저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건물주 제출 서류 재검토 요청. 이사장 명의였습니다. 등기부 등본과 계약서의 도장 상태를 재확인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스캔 해상도가 불명확하다는 트집이었습니다. 위조 의혹이라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서류를 위조라고 의심하는 거였어요. 반격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공증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원본 서류를 들고 갔어요. 공증인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정식 서류 맞아요. 확인서 발급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확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도장과 서명이 찍힌 공식 문서였어요. 이걸로 위조 의혹을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변호사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30분 상담이었어요. 이사장 측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상된 일이에요. 당신이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하죠? 흔들리지 마세요. 원본 서류와 증거를 잘 보관하세요. 그리고 내일 약속대로 진행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11월 3일. 모든 게 결정되는 날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낯선 차가 천천히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였어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차가 모퉁이에서 멈춰 서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가 저를 지켜보는 걸까요? 저는 걸음을 재촉했어요. 차는 곧 사라졌습니다. 집에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저는 노트를 펼쳐 적었습니다. 두려움도 증거다. 기록한다.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영경의 전화, 이사장의 공문, 낯선 차, 모든 걸 적었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내일이면 진실이 드러날 거였어요. 아니면 모든 게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펜촉이 차가웠어요. 이 펜으로 내일 무엇을 적게 될까요? 승리일까요? 패배일까요? 내일 보자. 저는 중얼거리며 불을 껐습니다. 긴 밤이 시작됐어요. 11월 3일 오후 2시 40분, 저는 병원 2층 카페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례가 옆에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신문을 펼쳐 얼굴을 가렸습니다. 3시가 되었습니다. 윤태식이 카페로 들어왔어요. 테이블을 둘러보더니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3시 5분 영경이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저는 가방 속 녹음기를 켰습니다. 빨간 불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거리가 멀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조금 더 가까이 가려 했습니다. 그때 진욱이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어요. 진욱이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어머니?
진욱의 목소리가 카페에 울렸습니다. 영경과 윤태식이 고개를 돌렸어요. 저를 봤습니다. 영경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녹음기를 끄려 했지만 손이 떨렸어요. 도청하시는 거예요? 정말이세요? 영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진욱이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어머니, 진짜 주인이 맞긴 맞으시죠?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의심하는 거였어요. 건물주가 맞냐고 묻는 거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종이들이 흩어졌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차가운 타일이 무릎에 닿았습니다. 서류를 주우려 했지만 손에 힘이 없었어요. 복례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일어나요. 하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물 좀 주세요. 복례가 소리쳤습니다. 누군가 물을 가져왔어요.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칼칼했어요. 진욱이 서류를 주었습니다. 하나씩 들여다봤어요. 등기부 등본, 계약서, 증거 자료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영경이 병동 게시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보도자료가 붙어 있었어요. 후원금 투명 사용 감사 인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봐요, 어머님. 우리는 깨끗해요. 의심하지 마세요. 영경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할 일을 적은 메모를 봤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낸 작은 종이였어요. 11월 3일, 증거 확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에 큰 X표를 그었습니다. 볼펜 끝이 종이를 찢었어요. 복례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집에 가요.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카페를 나오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머니 이상한 사람 아니야? 도청하려 했대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복례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버티자. 하지만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진욱의 의심, 영경의 반격, 사람들의 수군거림.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이 어두웠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화이트보드가 보였습니다. 포스트잇들이 붙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끝인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까지인가 봐요. 더 이상 갈 수 없는 거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어요. 어둠 속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새벽 3시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어요. 악몽을 꿨습니다. 하얀 봉투가 물속으로 가라앉는 꿈이었어요. 저는 물속으로 뛰어들었지만 봉투는 손에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의 유품 상자를 꺼냈어요. 오래된 편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건물을 샀을 때 저에게 쓴 편지였어요. 봉투를 열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필체가 보였어요. 또박또박한 글씨였습니다. 건물은 벽돌이 아니라 사람의 약속으로 서는 거야. 당신이 이 건물을 지켜주길 바래.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은 제게 건물을 맡겼어요.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키지 못하고 있었어요. 손주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손주가 비틀거리며 나왔어요. 잠버릇처럼 제게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저는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손주는 제품에 안긴 채 다시 잠들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어요. 이 아이가 자라서 보면 오늘 할머니가 한 선택을 뭐라고 부를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포기한 할머니라고 할까요? 도망친 할머니라고 할까요? 창틀에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원을 그렸어요. 저는 창틀의 물기를 손가락으로 닦았습니다. 차가웠어요. 눈물은 말라야 글자가 보여.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울 시간이 아니었어요. 생각할 시간이었습니다. 손주를 침대에 눕히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화이트보드 앞에 섰어요. 포스트잇들이 여전히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포스트잇을 하나씩 떼어냈습니다. 필요 없는 정보들을 제거했어요. 핵심만 남겼습니다. 윤태식 마이너스 연경, 접촉 패턴, 소모품 과다 사용, 350만 원, 기부금 입금 공백, 4월 10일부터 20일. 3개만 남았습니다. 이게 핵심 증거였어요. 저는 이 3가지를 어떻게 연결할지 고민했습니다. 타임라인을 다시 그렸습니다. 날짜를 재배치하고 화살표로 연결했어요. 패턴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많았어. 핵심을 놓쳤어. 저는 깨달았습니다. 증거를 너무 많이 모으려다 정작 중요한 걸 놓친 거였어요. 이제는 단순하게 가야 했습니다. 서랍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병원 건물 열쇠였어요. 마스터키도 있었습니다. 저는 열쇠를 손에 쥐었어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내일 테이블 위에 이걸 올려놓겠어.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건물주로서 당당하게 나설 거였습니다. 노트 3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행동 계획이라고 적었어요. 1. 이사회 임시 소집 요구. 2. 핵심 증거 제시. 3. 계약 해지 통보. 3가지만 적었습니다. 단순하고 명확했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이 밝아졌어요. 새로운 날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꺼냈어요. 깔끔하게 다림질했습니다. 내일 입을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제 얼굴을 봤어요.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아. 거울 속 제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침대에 다시 누웠습니다. 이번엔 잠이 왔어요. 악몽은 없었습니다. 깊고 고요한 잠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 해가 떴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된 거였어요. 저는 눈을 뜨고 일어났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넘어졌지만 일어설 거예요. 흔들렸지만 다시 설 거였습니다. 화이트보드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새롭게 정리된 증거들이었어요. 이번엔 확실했습니다. 준비됐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싸움이 남았어요. 그리고 이번엔 이길 거였습니다. 오전 9시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을 펼쳐 놓았어요. 변호사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이사회 임시 소집 요구서를 보내겠습니다. 얼마나 걸리죠? 이틀이면 통보 완료돼요. 회의는 일주일 안에 열릴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공익감사 통보서도 함께 발송하시죠. 구청과 복지단체에도 알립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또박또박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10시 복리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았어요. 복리 씨,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 뭐가 필요한데? 참관인이요. 이사회에 공정한 사람들이 와야 해요. 복례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몇 군데 전화를 걸었어요.
구청 복지과, 지역 회계사, 시민단체 다 연결했어. 참관인 3명 확보했어. 고마워, 복리 씨. 천만에. 이제 내 차례야. 저는 병원 관리실로 갔습니다. 직원에게 요청했어요. CCTV 영상 백업 USB 주세요. 4월 10일부터 20일까지요. 네, 잠시만요. USB를 받았습니다. 접수증도 함께 받았어요. 사본을 보관했습니다. 출입기 로그도 출력해 주세요. 또요? 네, 필요해요. 직원이 프린터를 돌렸습니다. 저는 출력물을 받아 투명 파일에 넣었어요. 오후 2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옷장을 열고 흰 블라우스와 검은 바지를 꺼냈어요. 결전 복장이었습니다. 옷을 다림질했습니다. 주름을 하나씩 펴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옷을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현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옷을 입어봤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첫 장면의 분식집 앞치마가 아니었어요. 당당한 건물주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오늘 증거를 판다. 거울 속 제게 말했습니다. 장부가 아니라 증거를 들고 나가는 거였어요. 저녁 6시 진욱이 집에 왔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우가 앉아. 진욱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 하시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야. 그만두세요. 제발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그래. 내 엄마는 도둑이 아니야. 증명할 거야. 하지만, 진우가, 넌 내 아들이야. 하지만 난 내 엄마이기 전에 이 건물의 주인이야. 진욱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본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하고 싶으신 대로 하세요. 진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문을 닫기 전에 한 번 더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밤 10시 팩스가 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낸 거였어요. 이사회 임시 소집 통보 완료. 11월 10일 오후 2시 병원 이사회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저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11월 10일. 모든 게 결정되는 날이었습니다. 증거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3가지 핵심 증거를 투명 파일에 넣었어요. 순서대로 번호를 매겼습니다. 1번 자선봉투 미계상 수납표, 2번 소모품 과다 사용 그래프, 3번 영경과 윤태식 동선 로그.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어요. 휴대폰으로 화이트보드를 다시 한번 찍었습니다. 백업이었어요. 만약을 대비하는 거였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가 계속 생각났습니다. 할 수 있어.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1시 손주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저는 손주 방으로 갔어요.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손주의 얼굴이 평화로웠어요. 할머니가 지켜줄게.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싸워야 했어요. 거실로 돌아와 증거 파일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나도 빠진 게 없었어요. 완벽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보고 있을까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나 잘하고 있죠?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별빛이 조금 더 밝게 느껴졌어요.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갈 거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0일이 오면 모든 게 드러날 거예요. 저는 준비됐습니다. 11월 10일 오후 2시 병원 이사회실 문을 열었습니다. 긴 테이블이 보였어요. 이사장과 이사진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영경과 진욱도 있었어요.
참관인 3명이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에 건물 열쇠 꾸러미를 들고 있었어요. 임대차 계약서도 들고 있었습니다. 특약 13조에 형광펜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열쇠를 올려놓았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났어요. 계약서도 펼쳐놓았습니다. 저는 이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제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오늘부로 임대차 해지를 통보합니다. 이사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해지라니. 갑작스럽지 않아요. 계약 위반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증거 파일을 꺼냈습니다. 3개의 투명 파일이었어요. 테이블 위에 차례로 놓았습니다. 첫 번째 증거입니다. 자선기금 봉투가 계좌에 입금되지 않았어요. 수납 장부를 펼쳤습니다. 4월 날짜를 가리켰어요. 이 기간 동안 입금 기록이 없습니다. 봉투는 어디로 갔을까요? 영경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분실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분실이요? 그럼 신고는 했나요? 경찰 신고 기록 있나요? 영경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두 번째 증거입니다. 소모품 사용 그래프를 펼쳤어요. 막대 그래프였습니다. 4월 소모품 사용량이 평소보다 1.7배 늘었어요. 350만 원이 추가로 지출됐습니다.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사장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어요. 세 번째 증거입니다. 윤태식과 영경의 동선 로그를 펼쳤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표시된 표였어요. 두 분이 자주 만나셨네요. 업무상 필요였나요? 윤태식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영경은 고개를 숙였어요. 참관인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구청 복지과 직원이었어요. 절차적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부금은 반드시 지정 계좌로 즉시 입금해야 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셨나요? 이사장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소모품 과다 지출에 대한 승인 절차가 있었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회의실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이사진들이 수군거렸어요. 영경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저는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남편의 펜이었어요. 회의록 여백에 시각을 적었습니다. 오후 2시 20분. 발언자 이름도 적었어요. 핵심 문장을 받아 적었습니다. 기록하고 계십니까? 참관인이 물었습니다. 네, 모든 발언을 기록하고 있어요.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펜이 종이 위를 매끄럽게 움직였어요. 이사장이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어요. 건물주님, 협상할 수 없을까요? 협상이요? 제가 도둑 취급받았는데요.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증거로 말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요. 테이블을 손으로 톡 쳤어요. 열쇠가 덜컹 소리를 냈습니다. 계약서 특약 13조를 보세요. 회계 및 윤리 위반 시 즉시 해지 가능합니다. 저는 건물주로서 이 권리를 행사합니다. 진욱이 일어났습니다. 저를 봤어요.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습니다. 진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문제가 있었어요. 영경이 진욱을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당신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진욱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기부금 계좌 입출금 내역이었어요. 이게 증거입니다. 아들이 저를 도운 거였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참관인들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백한 위반 사항입니다. 회계사가 말했습니다. 이사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가방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건물 매각 공고문이었어요.
이 건물을 매각합니다. 3개월 안에 비워주세요. 테이블 위에 공고문을 놓았습니다. 최종 선언이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열쇠를 집어들고 일어났어요. 회의록은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참관인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가 밝았습니다.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끝났습니다. 드디어 끝난 거였어요. 2주일 후 병원 건물 외벽에 큰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매각 완료라는 글자가 선명했어요. 저는 복례와 함께 건물 앞에 서서 현수막을 올려다봤습니다. 끝났네. 복례가 말했습니다. 응, 끝났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커피 마시러 갈까? 좋아. 우리는 동네 카페로 걸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넓은 유리창이 보였습니다. 첫 장면의 좁은 분식집 창가는 달랐어요. 시야가 훨씬 넓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새 노트를 꺼냈습니다. 표지가 깨끗했어요. 아직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야? 복례가 물었습니다. 응, 새 노트야. 오늘부터 다시 적을 거야. 뭘 적을 건데? 내 이야기. 저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오늘 날짜를 적었어요. 11월 25일. 그리고 그 아래 문장을 썼습니다. 건물은 팔았지만 내 인생은 되샀다. 복례가 웃었습니다. 멋진데.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 천천히 산책하는 사람,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주가 거실에서 놀고 있었어요. 색종이를 접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같이 접어요. 뭐 접는 거야? 배요. 종이배. 저는 손주 옆에 앉았습니다. 색종이를 집어들었어요. 손주를 따라 접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접어요. 손주가 가르쳐 줬습니다. 저는 손주의 말을 따라 종이를 접었어요. 배가 완성됐습니다. 글자 써요, 할머니. 손주가 크레파스를 건넸습니다. 저는 배에 작은 글자를 적었어요. 약속. 손주도 자기 배에 글자를 적었습니다. 알아볼 수 없는 글씨였지만 열심히 적었어요. 할머니, 물에 띄워요. 어디에? 저기요. 손주가 베란다를 가리켰습니다. 작은 분수대가 있었어요. 물이 콸콸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종이배를 물에 띄웠어요. 배가 천천히 떠내려갔습니다. 빙글빙글 돌면서 흘러갔어요. 할머니 배 예뻐요. 내 배도 예쁘네. 저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전해졌어요. 진욱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로 왔어요. 어머니. 응. 오늘 이사장이 사표 냈어요. 그래. 네. 영경도 병원 그만둔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진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 넌 잘했어. 저는 진욱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진욱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네, 어머니. 저녁 6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저, 진욱, 손주. 셋이서 밥을 먹었어요. 조용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만년필을 꺼냈어요. 남편의 펜이었습니다. 새 노트를 펼쳤습니다. 2번째 페이지였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손주와 종이배를 접었다. 물에 띄웠다. 배가 떠내려갔다. 짧은 문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있었어요. 일상의 기록이었습니다. 진욱이 사과했다. 용서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한다. 적다 보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게 제가 하는 일이었어요. 기록하고 정리하고 다음으로 나아가는 것.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주황색과 분홍색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나는 또 적는다. 내일의 나를 위해. 저는 중얼거리며 펜을 놓았습니다. 노트를 덮고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가니 손주가 소파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주를 안아 방으로 데려갔어요.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잘 자, 우리 손주.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손주의 얼굴이 평화로웠어요. 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 하루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힘들었지만 이겼습니다. 무너졌지만 일어섰어요. 의심받았지만 증명했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남편이 남긴 건물, 남긴 펜, 남긴 용기. 모든 게 저를 지켜줬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어요. 악몽은 없었습니다. 깊고 따뜻한 잠이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 올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또 적을 거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